이번 시간에 23년도 12월 기출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41번 조세법 기본원칙. 기본원칙은 항상 나오는 거 출제되는 거 보면 상당히 좀 쉬운 문제, 난이도 하의 문제가 나와요. 1번에 조세평등주의 설명 간단하고요. 2번에 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는 규정을 다른 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 원칙을 우선 적용한다. 우리 상식으로 보면 국기법이라는 거는 국세기본법 자체가 다른 세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규정이니까 국기법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 원칙도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하면 맞는 표현일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여기에는 예외 규정이 상증세법에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이렇다라고만 할 수가 없어서 틀린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재경서 교재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이죠. 근데 이제 기출문제에 나왔었고, 기출문제에 나왔던 게 이제 반복해서 지금도 계속 나오는 거라서 이 지문은 그냥 여러분들이 눈에 한번 익히고 들어가자. 틀린 지문으로 익히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3번에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 4번에 있는 근거과세 원칙. 자, 이 내용은 그냥 읽으면 이해될 것 같아요. 42번의 특수관계인 옳지 않은 것입니다. 어느 일반 기준으로 특수관계면 그 쌍방은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중요한 개념이죠. 맞고 2번 특수관계인인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 포함한다. 지엽적이죠. 2번, 3번, 4번 되게 지엽적이에요. 맞는 표현이고 3번에 보면 혼외 출생자의 생부와 생모는 함께 해도 특관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관자에 해당하거든요. 근데 그걸 아니라고 해서 틀린 표현이고요. 그래서 2번하고 3번이 굳이 재경서에서 이렇게까지 시험 문제를 내야 될까, 이렇게 지엽적인 거에서 재경서 교재에도 안 나오는데 싶은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런 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우셨을 거다. 근데 정답은 3번이었고, 보기 4번에 법인과 경영지배 관계에 있는 주주는 특수관계 내에 당연히 해당하겠죠. 자, 43번은 그냥 주는 문제죠. 다음 신문기사에 맞는 원칙 했더니 그 기사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세요. 중간쯤에 보면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에 대해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자, 명의자와 실질적인 사업자가 다를 때 뭐였어요? 실질과세 원칙. 정답 1번이죠. 자, 44번 수정신고. 이것도 표현이 조금 애매해서 여러분들 어려웠을 거예요. 1번에 법정신고 기한까지 과표와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사람만 수정신고를 할 수 있죠. 맞고요. 2번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할 금액을 초과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100을 환급 신청했어요. 근데 실제 내가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뭐 60밖에 아니었던 거야. 근데 내가 100을 환급받았어. 그러면 환급을 많이 받았으니까 다시 토해내야 되죠. 자, 나 세금 많이 환급받았으니까 토해낼게요. 결국 국가에다가 다시 납부하는 게 수정신고고, 경정청구는 세금 많이 냈던 거 돌려주세요가 경정청구라면 내가 세금 다시 토해낼게요가 수정신고니까 2번에 있는 설명이 수정신고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예요. 2번 맞고요. 3번 수정신고는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국세에 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통지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수정신고는 나 세금 적게 냈던 거 더 낼게요니까 언제까지 할 수 있냐? 세무서에서 와서 적게 낸 거 더 내세요 라고 하기 전까지 자진납세하는 건데, 다만 끝에 보면 국세부가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예를 들어서 국세부가 제척기간이 지나버렸어요. 그러면 설사 이거는 국세청이 알더라도 더 이상 과세하지 못하죠. 국세부가 제척기간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수정신고는 그때까지 할 수 있다, 이런 의미고요. 4번에 수정신고를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한 자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감면해주죠. 근데 납부지연 가산세는 감면 안 해줬어요. 근데 끝에 보면 납부지연 가산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한다 라고 해서 4번이 틀린 지문이 돼서 이 4번은 난이도가 정말 상에 속하는 문제였을 거예요. 자, 45번에 보면 주3일은 23년도부터 사업연도를 변경하기로 했대요. 자, 근데 그 변경 신고를 언제 했대요? 4월 18일. 자, 변경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니까 23년도부터 받고 싶으면 23년도 3월 31일까지 했어야 돼. 근데 4월 18일날 했잖아요. 그러면 2023년도에는 변경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면 23년도에는 기존에 하듯이 사업연도가 그대로 갈 건데, 그 밑에 박스에 보면 변경 전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니까 2023년도는 기존이랑 동일하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에 보면
23기는 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적용이 되는 거고, 그러면 그 다음 연도부터는 내가 변경하고 싶은 사업연도 그걸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46번에 기타 사회 유출, 자, 소득 처분 물어봤어요. 1번에 대주주에 대한 블라블라. 자, 뭐였던지 간에 대주주였으면 뭐겠어요? 배당. 자, 2번에 토지를 취득한 취득세. 자, 취득세는 토지 취득원가에 가산돼야 되니까 유보가 됐을 거고요. 자, 보기 3번에 보면 기업 업무 추진비 한도초과 얘기죠. 자, 얘는 뭐예요? 기타 사회 유출이고요. 4번에 임원 상여금 한도초과, 얘는 상여가 됐겠죠. 자, 47번에 입금에 해당하는 거, 48번에 보면 송금에 해당하는 거. 자, 이거 가장 전형적인 우리 문제죠. 이건 하나씩 표시해야 돼요. 자, 주발초, 주식발행 초과금 입금 아니죠. 이거는 채무 면제액 기본적으로 입금인데 이월 결손 보전에 충당된 금액이 없어요. 그럼 전부 다 입금에 해당할 거고요. 직세, 지방세, 과원납 환급금 이자, 이건 환급금 이자니까 안 한다 그랬고, 유형자산 토지의 양도 금액 당연히 과세죠. 그래서 입금으로 인정되는 거는 여기 두 개니까요. 금액이 600만 원. 그 정답이 2번이고요. 48번도 비슷하게 봐요. 송금인지 아닌지 표시해보죠. 직장 회식비, 복리후생비 인정해야죠. 우리사주조합 운영비, 얘도 인정해야죠. 직원 업무 수행과 관련된 벌과금은 안 되죠. 자, 국민건강보험료 가능하겠죠. 다음에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의무적이 아니죠. 임의로 냈으니까 안 될 거고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도 아니에요. 자, 근데 여기서는 손금 불산입 금액을 물어본다 그랬으니까, 자, 여기는 이 세 가지 항목을 더해보면 350만 원. 그 정답은 2번. 평이했을 거예요. 47, 48번 정도는 얼마든지 풀 수 있다. 자, 49번에 2023년 업무용 건물, 자,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92만 7천 원 냈는데 거기에 납부지원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었대요. 자, 우리 업무에 쓰는 건물에 대한 종부세 당연히 손금이죠. 다만 거기에 대한 가산세만큼이 붙어있는 금액, 그 가산세 금액은 송금불산입이라서 정답은 2번. 송금불산입 2만 7천 원. 기타 사회 유출이 되겠죠. 자, 50번 같은 경우는 주3일은 23기에 회사가 제조한 기계를 할부 판매하고 다음과 같이 처리했대요. 무슨 얘기냐? 박스에 보면 기억에 계약일이 2월 25일이고요. 판매 금액이 5천만 원인데 리을에 보면 회사의 회계 처리가 당기에 5천만 원을 매출로 인식했대요. 자, 그런데 이 판매 조건이 뭐냐? 디귿에 보면 대응 결제 조건이 23년 2월 55일. 자, 계약한 날짜에 계약금 500을 주고요. 자, 5천만 원에 팔았는데 계약금 500을 받았고요. 4,500 남았죠. 그 4,500은 6개월마다 900만 원씩 5번에 걸쳐 준대요. 자, 6개월마다 5번에 걸쳐서 주면 이거는 1년이 넘어가죠. 뭐예요? 장기할부 판매. 자, 그럼 장기할부 판매일 때는 원칙이 뭐예요? 장기할부 판매 세법의 원칙은 명목가액 인도이죠. 세법은 원래 장기도 그냥 인도한 시점이에요. 명목가액으로. 그러니까 세법이 생각하는 건 명목가액인 5천만 원으로 입금을 잡는 게 맞는데 회사가 어떻게 했어요? 르을에 보면 단기에 5천만 원을 매출로 인식했대요. 자, 그러면 세법도 5천만 원, 회계도 5천만 원. 그러면 차이가 없죠. 그 정답은 1번에 세무조정 없음입니다. 51번에 자본적 지출. 이건 그냥 뭐 암기 내용이에요. 정답은 3번 외장의 복구. 자, 재해와 관련 외장 복구. 이건 수익적 지출이죠. 자, 52번도 쉬운 거죠. 감가상각인데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건데 주3일은 22년 1월 1일에 기기장치를 1억 원에 샀는데 얘는 상각 방법이 정해법 내용뉴스 5년으로 신고했고 잔존가치 없다. 자, 1억짜리인데 내용연수 5년이고 잔존가치가 없으면 상각범위액이 2천이라는 거야. 자, 상각범위액이 2천인데 세 번째 줄으면 단기의 감가상각 얼마였대요? 1,800을 상각했다는 거야. 범위가 2천인데 1,800 상각했어. 그러면 시인부족액이 200이 떠 있는 건데 이 200이라는 거를 송금 산입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전기 2월 상각부인액이 있을 때만 송금 산입하고 없으면요? 아무 조정 없는 거죠. 자, 근데 상황 1번을 보면 전기 상각부인액이 300이 있고 상황 2에서는 전기에도 시인부족액이 있으니까 상황 1일 때는 송금 산입 200이 되는 거고 상황 2일 때는 아무런 조정이 없는 거. 그 정답이 4번이 되겠죠. 자, 53번. 기부금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고릅니다. 1번은 현물로 기부했을 때 특수관계인한테 일반 기부금을 했다. 자, 이거는 둘 중에 큰 금액으로 갔죠. 그래서 오른쪽에 시가로 평가한다고 쓴가 틀린 거예요. 장부가 시가 중에 큰 금액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번에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해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걸로 인정되는 건 기부금으로 본다. 어때요? 오, 맞는 표현 같아. 자, 근데 틀린 게 뭐냐? 정상가액의 범위가 지금 뭐라 되고 있어요? 시가의 플러스 마이너스 50%죠. 플러스 마이너스 30%라서 틀린 지문이다. 3번의 기부금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사업과 관련해서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가액이다. 자, 이거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은데 기부는 뭐예요? 업무랑 상관없이 주니까 멋있는 거예요. 업무랑 관련해서 쓰는 건 얼마든지 쓰죠. 근데 업무랑 상관도 없는데 줬으니까 기부금이 의미가 있는 거라서 3번은 그게 잘못된 거고요. 4번은 특례기부금 및 일반기부금 한도 초과는 몇 년까지요? 10년까지 이월할 수 있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54번은 접대비예요. 근데 두 번째 줄을 보면 손금불산입 할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접대비는 항상 증빙 수치 가지고 보고 두 번째는 한도를 가지고 손금불산입 금액 여부를 판단을 하는데 한번 판단을 해보면 접대비 지출액이 있을 거고요. 세법상 한도 금액이 있을 텐데 이 한도라는 거는 두 가지 합계라 그랬죠. 기본 한도하고 수익금액 기준 한도가 있을 거야. 자, 하나씩 가보죠. 회사가 접대비 지출한 금액이 얼마냐라고 봤더니 자료 2번에 나오죠. 접대비 비용 처리한 금액이 7,500이요. 자, 지금 명칭은 바뀌었어요. 기업 업무 추진은 바뀌었는데 제가 편의상 접대비라고 표현할게요. 7,500이 있는데 이 7,500 중에서 증빙 안 받은 게 있나요? 봤더니 박스가 나오죠. 건당 3만 원 초과하는데 적격 증빙 안 받은 금액. 그게 뭐예요? 150만 원 있잖아요. 150만 원. 그래서 이 150만 원이란 거는 그냥 손금불산입을 일단 하는 거야. 그러면 한도랑 비교할 금액은 7,350만 원이 되죠. 자, 그때 그 한도라는 거는 두 가지의 합계인데 기본 한도하고 저건데 자, 기본 한도는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달라지죠. 자, 문제 지문에 보면 첫 번째 줄에 주 3일이 뭐래요? 중소기업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 중소기업이 아니라고 있기 때문에 기본 한도는 1,200이 적용이 됐을 거고요. 수익금액 기준 한도를 보려고 보니까 박스 1번에 보세요. 박스 1번에 손익계산서 매출액은 150억인데 특관자 거래금액 없고요. 매출의 누리는 차감된 후의 금액이에요. 그러면 매출의 누리는 당연히 차감하는 거니까 자, 150억일 때 한도 어떻게 구해요? 자, 100억일 때까지 1000분의 3이고요. 거기에다가 50억이니까 거기에는 1000분의 2가 적용이 되죠. 자, 그러면 이 금액이 얼마가 나올 거냐면 이 금액이 4,000이 나올 거예요. 그럼 4,000에다가 더하니까 5,200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한도 초과 금액이 21.5가 나와요. 그러면 손금불산입 금액을 합하면 2,300만 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55번에 업무무관 자산 관련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데요. 1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는 가지급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데 상대방이 특관자 여부를 고려하지 않는다? 아니죠.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개념이 뭐예요?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랑 상관없는 자금 대여잖아요. 1번 틀렸고요. 2번 유예기간 중에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업무무관 부동산은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한다. 자, 이거 내가 사업에 쓸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업무무관 부동산 아니에요? 회사가 부동산 샀는데 이거 사업에 조금 이따 쓸 거야. 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어. 그게 유예기간이요. 근데 그 유예기간 안에 그냥 팔아버렸어, 회사가. 그러면 그건 당연히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간다는 거야. 자, 3번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할 때 지급이자는 선순위로 손금불산입 금액 제외한다. 그렇죠? 채지, 건업 순서대로 한다. 채권을 지급받는 게 건설자치 업무 우리가 했었죠. 자, 4번에 지급이자는 타인에게 자금을 차용하는 데 대응하여 지급되는 금융비용으로 미지급이자는 당연히 포함해야 되죠. 근데 미경과이자, 자, 아직 기간이 경과하지도 않은 이자, 그걸 올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으로는 포함하지 않는다. 자, 저 표현도 한 번씩 나오니까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6번에 각사소를 계산하라고 하면서 대손충당금 세무조정을 준 거야. 결국은 대손충당금 세무조정 금액이 얼마냐 이걸 물어본 거야. 자, 그러면 대손충당 금액은 회사가 비용 설정한 금액하고 세법상 한도를 비교해야 되는데 이 한도라는 거는 두 가지의 곱으로 계산이 돼요. 1번은 채권 금액이고 2번은 설정률이 되는데 설정률은 둘 중에 큰 비율이에요. 1%하고 대손 실적률 중에 큰 비율입니다. 자, 그러면 회사 설정액부터 한번 봐보면 회사 지금 T계정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손충당금 T계정을 보면 기초 대손충당금이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1,500이 되겠고요. 단기에 감소
자, 단기에 사용한 금액이 800이 됐고요. 그 다음에 단기 추가 설정한 금액이 300이에요. 그러면 기말 금액이 얼마가 됐겠어요? 기말 금액은 should be 1000이 됐겠죠. 그러면 회사가 비용 처리한 금액을 기말 금액인 1000으로 봅니다. 자, 얘하고 세법상 한도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한도를 비교해야 되는데, 한도라는 거는 둘의 곱인데, 채권 금액에다가 설정률인데, 먼저 채권 금액을 보니까 자료 2번을 보세요.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이요. 단기 말에 1억 원이에요. 1억 원. 그 다음에 대손 실적률을 계산해야 돼요. 대손 실적률을 계산해야 되는데, 실적률을 보니까, 실적률이라는 거는 단기 대손 발생액을 정기 채권으로 나눠야죠. 그럼 단기에 대손 발생한 금액을 보니까, 자, 단기에 대손 처리를 800을 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 이 대손은요, 세법상 인정된 대손 금액만 들어가야 돼요. 자, 근데 자료 1번의 나를 보세요. 1번의 나를 보면 단기 감소액이 800인데, 이 중 대손 사유 미충재고로 송금 발생했던 금액이 200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손 처리를 800을 했지만, 세법상 인정된 금액 얼마밖에 없어요? 600만. 그래서 이 600이 들어가야 돼요. 이걸 주의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얘하고 뭘 비교해요? 전기말 채권 잔액. 자, 전기말 채권 잔액은 자료 2번에 가해 있어요. 1억 2천이죠. 자, 그럼 1억 2천에 600이니까 5%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5%까지 설정하는 거니까 둘을 곱하면 500이라는 금액이 나왔겠죠. 그러면 여기서 한도 초과액이 얼마 나와요, 이제? 500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한도 초과 금액은 500이라는 금액이 설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문제에서 하라는 건 뭐냐? 다시 문제로 올라가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을 하고 했으니까 이제 하나씩 따져가 보면 자료 박스의 자료 3번에 단기 순이익이 5천만 원이 있었어요. 자, 5천만 원이 있었고요. 여기다가 이제 추가적인 세무조정 반영해야 되는데 여기에 단기의 한도 초과 금액만큼은 증가해야 되죠. 자, 여기서 끝나면 되느냐? 안 돼요. 우리 대손충당금 세무조정은 두 가지 봐야 되죠. 단기 대손충당금 세무조정도 하되 반드시 전기에 부인된 금액은 무조건 송금 산입하고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손충당금 기초잔액이 1,500이었는데 이 중에 작년에도 부인된 금액이 있었을 수 있어요. 얼마가 있느냐? 자료 1번의 가를 보세요. 1,500이 있는데 전기 세무조정 시에 부인된 금액이 400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400이라는 거는 무조건 송금 산입해야 되죠. 그러면 5,100만 원이 각사업연도 소득이 돼서 정답이 2번이다. 어렵죠. 얘는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 57번. 법인세법상 준비금을 옳지 않은 거 보니까 1번에 책임준비금, 3번에 비상위험준비금, 4번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자, 얘네들이 법인세법상 준비금이고요. 정답은 2번인데요. 손실보전준비금은 조특법상의 준비금입니다. 자, 58번에 보면 얘도 되게 이제 어려워 보이는 문제예요. 뭐냐면 가지급금 인정이자로 입금에 산입할 금액을 계산해 보세요 라고 했으니까 가지급금 인정이자 한번 직접 계산해 볼래요? 라고 하는 문제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대여금 적수에다가 인정이자 계산할 비율을 곱해야 될 텐데 자료 1번에 보면 가지급금이 뭐가 있대요? 갑한테 대여한 대여금 3천하고 을한테 대여한 대여금 4천만 원이 있고요. 자, 거기에다가 그럼 몇 %까지 할 거냐 비율을 봐보면 자료 3번에 보세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정하는 당자대출 이자율이 4.6%인데 주식회사 3일은 법인세 신고할 때 당자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신고했다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인정이자를 그냥 4.6%로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대여금 적수 계산한 다음에 거기 4.6%를 가면 된다. 이게 이제 큰 틀에서 이해가 되는데 자, 그럼 다시 자료 1번으로 가서 1번 자료 읽어봐요. 주식회사 3일이 특권자들한테 22년 5월 1일에 대여를 했대요. 자, 대여는 22년에 되어 있어. 그 다음에 지금은 23년도에 세무조정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갑하고 을에 대한 대여금은 22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오고 있는 대여금이에요. 그러면 갑에 대한 3천만 원, 을에 대한 4천만 원 원래 인정이자 계산하려면 적수를 계산해서 365로 나눈 다음에 이자율 곱하는 과정을 거쳐야겠지만 얘네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 이 대여금이 있었기 때문에 이자 자체를 그냥 어떻게만 하면 돼요? 갑에 대한 대여금 인정이자는 3천만 원에다가 4.6% 한 거.
그 다음에 을에 대한 대여금 인정이자는 4천만 원에다가 4.6%를 곱한 게 기본적으로 세법이 생각한 이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다 인정이자 하느냐? 여기에서 회사가 실제 수령한 이자를 빼야 되는데, 자, 자료 1번에 보면 갑한테는요, 무상으로 되어 있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받은 이자가 없어요. 근데 을한테는 4% 이자는 받았다고 하니까 4천만 원의 4%에 해당하는 이자는 받았으니까 이걸 초과한 금액만 인정이자 계산 금액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게 138만 원이 나왔을 거고요. 이 금액은 계산해 보면 얼마냐면 이게 184만 원에다가 여기 하면 160만 원이 나오니까 0.24, 즉 24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와요. 자, 근데 이 인정이자라는 금액이 나왔을 때 무조건 가느냐? 이건 두 가지 비교를 해봐야 돼요.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났을 때만 인정이자 입금산입 판단 규정이 있었잖아요. 어렵죠. 네, 24만 원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차이 금액이 우리가 생각했던 이 시가의 50% 이상 차이가 났을 때만 인정이자 계산을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가의 5% 계산해 보면 이게 얼마 나오냐? 0.092가 나와요. 그러면 0.24는 0.092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인정이자 계산해야겠네.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자, 원래 3억이라는 규정도 있는데 3억이란 건 지금 금액이랑 너무 차이 나니까. 그래서 결국은 여기 있는 0.24하고 1.38, 자, 이 두 가지 금액이 인정이자로 입금산입이 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어렵죠, 이 문제가. 자, 59번에 보면 옳지 않는 것을 고릅니다. 이번에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비과세 이월결손금 소득공제를 순서대로. 자, 순서는 뭐예요? 이월결손금, 비과세 소득공제.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자, 이번에 공제 대상 이월결손금은 각사소의 80%죠. 하지만 중소기업 등은 100%까지 맞고요. 3번, 각사소에서 이월결손금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비과세 소득금액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한다고 했죠. 이 질문 정말 자주 나오죠. 4번에 자산수중이익 채무면제이익에 의해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과세표준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없다. 맞는 표현입니다. 60번에 옳지 않은 것. 법인세 신고 시 현금 흐름표를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아니에요. 필수적 첨부 서류가 아니에요. 현금 흐름표는. 이 표현도 자주 나오죠.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2번. 중간연납은 중간연납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언제까지요? 2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맞고요. 3번. 내국 법인에게 이자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자, 내국 법인한테 이자를 줘요. 그러면 14% 원천징수해야죠. 그 다음에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겁니다. 3번 맞고요. 4번. 법인세 포탈 우려가 있대요. 그러면 수시로 부과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설명이 4번에 맞게 돼 있습니다. 자, 61번에 옳지 않은 것을 고릅니다. 소득세법은 개인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 단위 과세제로 합니다. 맞고요. 2번, 퇴직하고 양도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죠. 그걸 분류 과세한다라고 했어요. 맞고요. 3번, 소득세는 모든 소득에 대해 열거주의다. 이 표현도 요즘에 종종 나와요. 소득세는 열거주의가 맞는데 모든 소득은 아니에요. 이자하고 배당은 유형별 포괄주의를 적용하잖아요. 그래서 틀린 거고요. 4번, 소득세는 신고납세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확정신고. 자, 우리 개인들이 신고하면 기본적으로 확정이 되더라. 맞는 표현입니다. 자, 62번, 금융소득, 다음은 2023년 중 각 거주자가 얻은 금융소득 자료인데 금융소득에 대해서 종합과세를 적용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밑에 보니까 지수를 보죠. 비실명이자, 자, 비실명은 무조건 분리과세. 얘는 분리과세요. 제니, 보험기간 5년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이게 뭐예요? 이자소득이죠? 2천만 원 있대요. 자, 2천만 원까지는 뭐예요? 원천징수로 끝나는 분리과세일 거고요. 로제, 국외 상장 주식에서 받은 배당금 수령에 국외에서 상장된 주식 수령으로 원천징수되지 않았대요. 자, 그럼 국내에서 원천징수된 게 없으니까 무조건 종합소득에 합산해야 되죠. 그래서 로제는 종소신고가 종합소득 합산이 될 거고요. 리사를 보니까 국내 비상장법인에서 받은 현금 배당인데 2천만 원이래요.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 할 수 있죠. 정답은 3번이고요. 자, 63번 보면 옳지 않은 것을 고릅니다. 기준식 동그라미 1번에 보기 1번에 기준시가 15억인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 자, 주택임대소득 집 한 채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지만 고가주택은 과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고가주택이라서 과세예요. 그래서 틀렸고요. 2번,
논이나 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하고 받는 소득, 이거 비과세 소득이고요. 맞고요. 3번. 개인 사업체의 대표적 급여는 필요경비가 아니죠. 맞고요. 4번. 사업소득의 2월 결손금도 2월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64번. 주식회사 3일, 자, 중소기업이 아니래요. 총무부서의 직원인 거주자 갑의 근로소득제로입니다. 총급여액을 계산해 보라고 했어요. 자, 총급여액은 과세가 되는 총급여니까 이렇게 봐볼까요? 먼저 급여가 2,460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포함될 거고요. 두 번째,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 400. 자,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얼마까지 비과세더라? 700까지 비과세죠. 그러면 400은 받았어도 전부 다 비과세 됐을 거고요. 3번에 주택의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았다. 자, 우리 직원이 주택구입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았어요. 누구일 때만? 중소기업의 직원이 주택자금 받아서 얻는 이익, 그거는 비과세한다고 그랬죠. 자, 근데 이 제곱은 중소기업이 아니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 금액이 과세 금액에 포함이 됐어야 됐더라. 이게 좀 어렵죠? 자, 4번에 보면 초과 근로수당, 블라블라에서 수당자 나오는 거 전부 다 과세 대상이고요. 학자금, 자, 회사가 학자금 왜 줘요? 직원이니까 줬죠. 그래서 이 금액들을 합하면 총급여가 3,900이 나오더라. 64번이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자, 65번에 보면 옳지 않은 것 고르라고 했습니다. 1번에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자, 이거는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며 증빙이 없더라도 총수익의 60%를 필요경비 인정 가능하죠. 맞고요. 2번 국가지정 문화재인 서화골동품 양도. 자, 이거는 비과세였죠. 맞고요. 3번 복권 당첨. 자, 이거는 무조건 분리과세. 맞고요. 4번 기타 소득은 종합과세가 원칙이지만 기타 소득 금액이 연 3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근데 여기 600이라고 했으니까 4번이 틀렸습니다. 66번에 옳지 않은 것. 1번에 부양가족이 장애인에 해당하면 연령제한을 받지 않죠. 맞고요. 2번 부양가족 범위에 계부, 계모는 포함하지만 의붓자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틀렸어요. 의붓자녀도 포함해요. 근데 뭐 이렇게까지 재경사에서 내야 되나 싶어요. 3번 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이면 그때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그랬고요. 4번 부양가족의 범위에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 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위탁아동, 자, 얘네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66번엔 저희 기본 이론 했어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지엽적인 거라서 여기까지 봐야 되나 싶은데 이렇게 한 번씩 나오죠. 그래서 눈에는 좀 익숙해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67번에 보면 우리 보험료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조금 어렵게 나오면 이래요. 보험료를 냈는데 이 중에서 소득공제되는 거하고 세액공제되는 금액을 한번 뽑아볼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보험료가 쭉 나왔으면 우리 공적연금, 공적보험, 공적연금 거기에 관련해서 나가는 애들은 전부 다 소득공제가 되고 개인적으로 보장성으로 나가는 애들이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두 가지를 구분해서 봐보면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를 한번 나눠서 본다라고 볼게요. 여기에다가 소득공제하고요. 세액공제로 한번 나눠서 보면 처음에 국민건강보험료, 자, 뭐요? 소득공제죠. 그 다음에 고용보험료 뭐요? 소득공제죠. 다음에 자동차보험료, 자동차보험료 보장성 보험이니까 120만 원이라는 게 세액공제 대상으로 들어가요. 자, 근데 세액공제할 때 한도가 얼마예요? 보험료 공제는 지출이 있어도 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보험료는 100만 원까지죠.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이 100만 원일 거고요. 장애인 전용 상해보험료,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죠. 자, 얘도 200만 원을 냈어도 공제 대상 금액은 100만 원까지만 들어갔을 거예요. 저축성 보험료, 저축성 보험은 대상 아니에요. 자, 그럼 다 됐어요. 그러면 일반 보장성 보험은 12%가 될 거고 장애인 전용 보험은 15%니까 여기에 12만 원, 이게 15만 원이 되면 얘가 27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소득공제되는 금액은 215만 원이 될 거예요. 그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68번에 옳지 않은 것. 1번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율은
6% 최저세율로 과세하죠. 2번 비용업대금의 원천징수세율 25% 맞고요. 3번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14%죠. 근데 20%라고 했으니까 3번이 틀렸고요. 4번에 인적영역과 의료보건 원천징수세율 3% 적용받죠. 정답은 3번. 자, 69번에 옳지 않은 것이요. 1번 소득세법상 양도자산의 취득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 맞습니다. 2번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양도 및 취득가액은 실질거래가액과 추계가액 중 선택한다? 아니에요. 무조건 실질거래가액이죠. 2번이 틀렸고요. 3번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등기된 토지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했을 때 적용하는 게 장기보유 특별공제 맞고요. 4번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소득세 대상 자산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이 될 겁니다. 맞죠? 자, 70번. 옳지 않은 것을 고릅니다. 보기 1에 사업장 현황 신고는 부가세 면세 사업자의 수익 금액을 파악하기 위한 제도로서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하죠. 자, 1월 10일이라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2번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는 확정 신고를 언제까지 해요? 5월 말이 아니라 6월 말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맞고요. 3번 국내에서 은행에서 발생하는 정기예금이자 1,500만 원. 자, 이거 위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요. 종소신고 안 해도 되죠. 맞고요. 4번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근로자. 자, 근로소득 가지고 연말정산하면 신고 끝난 거죠. 그러니까 확정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71번에 올바른 주장하는 사람 고르라고 했어요. 1번에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란 재산가치가 있는 유채물을 말한다? 아니죠. 유채물과 무채물을 모두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2번 부가세는 전단계 세액공제법 맞죠. 3번 재화의 수입은 수입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만 과세한다? 재화 수입은요. 누가 하더라도 저나 여러분 같은 개인들이 하더라도 부가세가 과세된다 그랬죠. 틀렸고요. 4번 간접세에 대한 국제적 중복과세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출국에서만 간접세를 과세하는 생산지국 과세 원칙? 아니죠.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라고 했어요. 자, 72번 보죠. 옳지 않은 것. 1번에 사업 목적이 영리든 비영리든 관계없이 납세금을 부담하니까 국가나 지자체도 부가세는 낼 수가 있습니다. 맞고요. 2번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사업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납세합니다. 자, 재화를 수입할 때는요. 누구라도 수입하게만 하면 부가세 과세한다. 3번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 자, 이거는 용역제공이 아니죠. 맞고요. 4번 면세사업자도 부가세 납세금을 집니까? 아니죠.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랑 상관이 없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73번 보기 1번에 간이과세자의 경우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맞고요. 2번 부가세 과세기간은 1년을 4개 과세기간 아니에요. 1기, 2기, 2개 과세기간일 뿐이에요. 다만 그 안에 예정신고라는 게 꼈을 뿐이다. 과세기간은 2개다. 틀렸고요. 3번 폐업자는 마지막 과세기간이 언제 끝나요?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 하고 끝나죠. 맞고요. 4번 신규 사업자가 사업 개시하기 전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원래는 사업 개시한 날부터겠지만 그 전에 등록 신청을 했으면 등록 신청한 날, 즉 신청한 날부터 사업 연도가 계산이 된다라는 거 맞습니다. 74번 옳지 않은 것. 부동산 임대업은 그 부동산의 소재지가 사업장이죠. 중요해요. 1번하고 2번 나눠보세요. 부동산 임대는 부동산 임대하는 각각 사이트에서 발생하니까 부동산의 소재지고 부동산 매매는요. 전국에 있는 부동산을 내가 서울에서도 팔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3번에 운수업은요. 운수업도 계속 돌아다니면서 운행을 하니까요. 있는 지역 자체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부가세법에서는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고요. 4번 제조업은요. 원재료 투입 장소가 아니라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75번이요. 옳지 않은 것. 1번에 개인적 공급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부분과 일반적으로 면제가 되죠. 2번에 개인적 공급의 간주 공급 시기는 당해 용도에 사용한 때며 폐업 시 잔존 제한은 폐업일이 되겠죠. 맞고요. 3번 사업을 위하여 무상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양도하는 견본품. 자, 얘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죠. 맞고요. 4번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타 사업장 반출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부가세 신고를 신고해야 한다? 아니죠.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얘를 간주공급으로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해서 정산이 다 될 거기 때문에 4번이 정답입니다. 76번 옳지 않은 것. 현금 판매, 외상 판매의 공급 시기 오른쪽에 보면 인도 또는 이용 가능할 때 맞고요. 2번 조건부 판매는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됐을 때 맞고요. 3번 장기 할부역 대가의 각복은 받기로 한 때 맞고요. 4번 무인 판매 기업 재화가 인도되는 때인가요? 아니요. 현금을 인취한다거나 거기서 돈 찾아올 때 그때죠. 정답은 4번. 자, 77번의 가계부인데요. 여기 이 지출 금액에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즉 부가세 과세를 찾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보면 돼지고기 있죠? 면세죠. 수도요금 면세예요. 그 다음에 KTX, 자, 얘는 부가세 과세니까 부가세가 포함된 건 KTX밖에 없고요. 그럼 그 안에 부가세는 33,000원이니까 3,000원이죠. 정답은 1번. 자, 78번은 폐업시 잔존재 와요. 자, 폐업할 때 남았을 때 과세 표준이 얼마입니까? 계산해 보세요. 라고 하는 건데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먼저 상품 같은 경우는 취득가액하고 시가가 있을 때 우리 시가로 가니까 2,500이 과표로 잡힐 거예요. 자, 토지는 부가세 면세 항목이니까 과세될 게 없고요. 자, 건물의 경우에는 과세가 되는데 건물은 시가로 가는 게 아니라 간주시가로 가죠. 어떻게 간다 그랬어요? 취득가액이 있는데 1억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1과세기간마다 5%를 빼주죠. 그러면서 과세기간이 몇 개 경과했는지를 봐야 되는데 언제 취득했냐면 22년 10월 15일 날 취득해서 간주공급이 발생한 시점은 지금 23년도 10월 10일이에요. 그러면 과세기간이 몇 개 지났나요? 라고 하면 어떻게 간다 그랬어요? 항상 그 전으로 돌아가니까 22년 10월이면 언제 한 거예요? 7월 1일 날 간 거고 얘도 7월 1일 날 간 거예요. 그러면 22년도에는 7월부터 12월이라는 하나의 과세기간이 지났고요. 23년도에는요.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가 경과했잖아요. 그러면 경과한 과세기간을 보면 두 개의 과세기간이 경과했으니까 자, 이만큼이 여기에 대해서 가는 거라서 9천만 원이란 게 과세 표준으로 잡히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에 1억 1,500만 원이 될 겁니다. 79번이요. 세금 계산서하고 신용카드 전표 받은 금액이 있는데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금액이 얼마냐를 물어봤어요. 먼저 세금 계산서 보면 7월 10일 날 원재료 산 거 1,000만 원 있죠? 자, 되는 매입세 공제 될 거고요. 자, 8월 16일 날 거래처 선물용, 거래처 접대용으로 산 거 이건 매입세 공제 안 되죠. 자, 9월 10일 날 업무랑 무관한 자산한 거 이것도 매입세 공제 안 되죠. 자, 신용카드 쓴 거 보니까 9월 25일 날 직원들의 작업복 구입했대요. 자, 거기에 부가세 얼마 들어있대요? 200만 원. 자, 그럼 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거에 대해서는 밑에 자료에 보니까 상대방이 일반 과세자로부터 적정하게 받았다고 했으니까 이 금액들이 매입세 공제가 될 거여서 정답은 1번에 1,200만 원이 돼요. 자, 마지막 80번을 보면 옳지 않은 것을 고릅니다. 1번에 예정신고 시 매입처별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고 확정신고 시 제출하면 자, 부가세 가산세 문제예요. 매입처별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가산세를 때리느냐? 아니라 그랬어요. 매입처별 합계표 제출하지 않은 것 자체가 사업자한테는 불이익이거든요. 매입세 공제를 못 받으니까. 그래서 1번이 우리 부가세 가산세에서 이 매입처별 합계표가 정말 자주 나오는 지문이고요. 2번 가공의 세금계산서 가산세 맞죠. 3번에 재활에 공급받고 타인 명의로 이것도 가산세 맞죠. 4번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미등록 가산세란 걸 맞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23년도 12월 기출문제 풀이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